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각각 무엇인지 배우고 이 머신러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각각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이렇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는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고,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나눌지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 과정 때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어느 곳에 속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중에 퍼셉트론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퍼셉트론은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에 상수값을 곱해주고 그걸 다 더한 값이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퍼셉트론이라고 했고, 이 합이 어떤 출력으로 나갈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퍼셉트론 하나는 데이터를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퍼셉트론들을 여러 개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를 더 이렇게 정교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뉴럴 네트워크까지를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할 텐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히든 레이어가 두껍게 쌓이면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 레이어들만 더 많이 쌓아주면 더 정교하게 나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여기 이 선들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다 미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을 넣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 모델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그 방정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수들을 이렇게 미지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계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가중치들을 구하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가중치들을 구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딥러닝을 구현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GPU의 성능도 올라가고,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싱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렐루아 같은 알고리즘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들이 제한이 되면서 이런 딥러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성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어요. 이 딥러닝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CNN과 RNN 중에서도 LSTM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 LSTM은 시퀀셜 데이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음성 신호나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뇌파 데이터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는 이런 값들을 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CNN과 LSTM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또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뿐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많이 사용이 되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 클러스터링 방법뿐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CA라는 방법과 ICA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은 아닌데, 이 PCA나 ICA가
새로운 이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축을 구해주는 이런 새로운 베이시스를 구해주는 알고리즘들이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지 정도만 소개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딥러닝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방법 중에 CNN, 대표적인 게 CNN과 LSTM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애퀴지션을 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이런 프리프로세싱 방법과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또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측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고 바로 예측 결과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이미지가 바로 이런 프리프로세싱이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없이 바로 이제 CNN에 들어가게 되고 예측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런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는 이런 처리를 해주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CNN은 영상 처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뇌파 처리나 이런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원리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건 CNN은 주로 이제 이미지 처리, 영상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CNN 알고리즘에 한 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에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피처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 처리가 된 이제 특징이 추출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3차원으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1차원으로 줄여주는 이런 플래튼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플래튼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제 뒷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건 이 모든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레이어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웃풋이 이제 확률로 계산이 되어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이제 덧붙여져 있는, 그래서 이 뒷단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계속 반복되고 나서 이 결과물이 이제 플래튼 되는 과정이 거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 조그만한 창이 있어요. 이걸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과정을 거쳐주게 되고, 그럼 이 이미지에서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추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풀링 레이어는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하게 되면 이 사진으로부터 사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피처가 추출이 되게 되고, 그 피처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분류가 되는 방식이 이제 CNN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이 사진을 컴퓨터에서 읽어드리면 이 사진은 숫자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원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RGB 3개의 값을 갖고 있어서 이 데이터가 3차원 텐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칼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사진이 이렇게
어두운 곳은 0, 뭐 밝은 곳일수록 255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사진의 이런 필터가 이동을 하면서 쭉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사진이고 초록색에 보이는 창이 필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필터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각각의 위치마다 곱해져서 다 더한 값이 컨볼루션 연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값과 초록색 값을 각각 위치별로 다 곱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 이제 8이 되는데 그럼 그게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쭉 이동을 하면서 얘가 곱해지면 얘가 이렇게 쭉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컨볼루션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렐루라는 과정을 거쳐주게 되는데 이 렐루는 그냥 음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CNN에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커널이 이동을 할 때 한 번에 몇 칸씩 이동을 하는가를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 값이 달라지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컨볼루션하고 났을 때의 결과 값이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커널 사이즈. 그래서 여기에 곱해지는 그 커널이 뭐 3x3이냐 5x5냐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이 또 그 영상 처리한 결과 값이 달라지게 돼요. 보통 이 커널 사이즈는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x3, 5x5, 7x7 이런 식으로 홀수로 주로 사용을 하고 보통은 이제 가장 작은 3x3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때 커널이 또 어떤 커널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컨볼루션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에다가 이런 흑백 사진에다가 이렇게 생긴 커널을 컨볼루션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생긴 커널로 컨볼루션 했을 때 결과가 요 결과고 이렇게 생긴 애로 했을 때는 요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커널 값들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가로로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한 결과를 보면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로인 특징들이 잘 추출됐고 얘는 가로의 특징이 잘 추출이 됐고 얘는 이 사진이 좀 대각선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대각선이 좀 더 잘 추출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NN 학습을 할 때 그 CNN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학습을 할 때 이런 커널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커널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건 아니고 이런 커널을 몇 개를 사용을 할지 또 커널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뭐 스트라이드는 몇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CNN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면 그 결과값이 원래 이미지보다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커널을 곱하면서 쭉 이동을 하면 이 커널 사이즈만큼 이 두 칸만큼이 줄어들게 돼요. 이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나면 이미지가 줄어들고 컨볼루션 연산하면 이미지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계속 반복을 해주다 보면 이미지가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면 중간에 사라지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곳에서 그래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이미지 주변에 0으로 채워주는 것을 제로 패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 하얀색 부분이 원래 이미지고 이 주변을 0으로 채워주고 컨볼루션을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같은 크기로 이제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컨볼루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0으로 채우는 거를 제로 패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제로 패딩을 세임 패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주변을 제로로 채우는 것들을 제로 패딩 또는 세임 패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 목적은 이 컨볼루션 하고 났을 때 사진 이미지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고 나면 이제 풀링 레이어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풀링 레이어는 결과값의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만 계속 연산을 하면 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넣기에.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더 중요한 특징들을 뽑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풀링 레이어고, 보통 이제 맥스 풀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맥스 풀링이라는 건 우리가 좀 전에 커널을 이동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널을 쭉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해주는데, 이때는 이 커널 위치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창에서 가장 큰 값은 8이니까 이렇게 8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은 5니까 5를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맥스 풀링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렇게 쭉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사진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자동으로 추출이 되게 되고, 그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나면 이때 이제 데이터 값이 3차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3차원 형태를 이제 1차원 데이터로 변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플래튼 레이어고, 지금 2차원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1차원으로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래튼 레이어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컨볼루션, 컨볼루션, 풀링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나서 플래튼을 해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어주는 이런 구조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구조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영상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퀀셜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음성 신호나 생체 신호,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들이 이 시퀀셜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시퀀셜 데이터라는 건 이전 내가 현재 데이터만 가지고 이 값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데이터가 어떤 값이었느냐에 따라서 현재 값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세요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안녕이라는 말을 알아야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세, 요 뭐 이렇게 각각 글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값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값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생체 신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주식은 꼭 이전에 올랐다고 꼭 오른 거나 떨어진다고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전에 이런 신호의 패턴이 현재의 신호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퀀셜 데이터고, 이 시퀀셜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길이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고 빠르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이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 거고, 안녕하세요 하면 데이터의 길이가 짧아질 거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안녕하세요를 뭐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의 길이가 굉장히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인식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RNN이라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데, 이 RNN의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를 약간 이렇게 90도 돌려서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90도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쪽이 인풋 레이어가 되고 가운데가 히든 레이어, 이 위쪽이 아웃풋 레이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90도 돌아간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렇게 보기가 편할 거고, 그리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돌아만 가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RNN의 특징은 뭐냐면 이 히든 레이어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웨이트 값들로. 그래서 내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잠시만 제가 이거를 표기하면서 보여드리면,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현재 값만 가지고 현재의 출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들어갔던 값이 이 가중치가 곱해진 값이 이제 현재 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들어간 입력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입력과 이 입력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출력을 예측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 그래서 이 RNN의 구조는 리커런트 엣지가 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 간에 연결해주는 엣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은 뭐냐면, 이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온 입력 데이터가 현재 입력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면 예측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RNN의 구조를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 이걸 엣지 또는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엣지들 하나하나가 어떤 그 상수값이 곱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상수값이 만약에 이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값에다가 계속 1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 값이 굉장히 커져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입력보다 이 값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시스템이 발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웨이트 값이 1보다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0.5라는 값이 있었는데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여기에 0.1이 계속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100번 지나면 1000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입력이 이 현재 출력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게 되는, 거의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그래서 재밌게 놀아서 행복했다라고 하면 나는 행복한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나는과 행복했다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제안이 된 알고리즘이 이제 LSTM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LSTM이라는 건 RNN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보통 RNN보다는 이 LSTM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LSTM은 어떤 그 알고리즘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1보다 커지면 발산하는 문제가 생기고, 1보다 작으면 이제 이 계속 값이 작아져서 이걸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데,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예측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LSTM은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 입력을 사용할지 말지, 이전 스테이트를 사용할지 말지, 출력을 내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0을 곱하거나 1을 곱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여기까지 계속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웨이트 값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져도 계속 1이 곱해지니까 얘가 계속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 출력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0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얘가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기에는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면 1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가 히든 레이어, 이전 히든 레이어의 출력을 받아올지 말지, 현재의 입력을 받을지 말지, 얘를 아웃풋으로 이제 내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0이나 1을 곱해줌으로써 이제 멀리 있는 데이터도 계속해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인풋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져도 예측을 잘하는 이런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 LST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학생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번역해 놓은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unsupervised 러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unsupervised 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그 중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 얘가 사과인지 벤지 복숭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K개로 나눠봐라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어떤 반복적인 그 반복 수행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K개의 그룹으로 나눠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민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선 이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눌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이 K개로 나누는 거에 대한 이 K값은 여러분이 정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반복 수행을 통해서 이 그룹을 자동으로 K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여기 밑에서 한번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내가 K개를 2라고 정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봐라 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먼저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중심점을 임의의 위치에 잡아요. 랜덤하게.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그룹이라고 하면 얘는 하나의 그룹에 대한 중심점. 센트로이드가 이제 중심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에 대한 중심점, 또 다른 그룹에 대한 중심점 이렇게 잡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센트로이드를 임의로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이 중심점에 가까운 애들을 같은 그룹으로 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이 이 x에 가까우면 이 첫 번째 그룹으로 배정을 하고 이 x에 가까우면 두 번째 그룹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사이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사이닝이 끝나고 나면 센트로이드를 다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룹들의 중점으로 다시 센트로이드를 옮겨주고, 파란색 그룹들의 중점으로 이제 센트로이드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사이닝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점의 센트로이드가 이곳에서 가까운 애들을 다시 이제 빨간색 그룹으로 어사이닝을 해주고, 이 센트로이드에서 가까운 애들을 이 파란색 그룹으로 이제 어사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그룹들의 센트로이드를 다시 정해주고, 다시 또 어사이닝을 해주고, 센트로이드를 다시 배정을 해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다 보면 얘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처음에는 임의로 이렇게 잡혔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K개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줘야 된다는 것과 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니셜 포인트를 랜덤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이 이니셜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이 K-민츠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인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그룹을 자동으로 K개로 분류를 해준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고 랜덤하게, 그리고 나서 어사이닝을 해주고 센트로이드를 결정해주고, 어사이닝을 해주고 센트로이드를 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반복함으로써 이제 데이터가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X축, Y축으로 우리가 어떤 좌표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몇 콤마 몇 이렇게 해서 좌표들을 나타내는데, 이때 이 축을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X1축과 X2축으로 해서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축, 지금 여기는 PC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축으로 이 데이터들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축이 아니라 새로운 베이시스를 구해서 이 데이터들을 새로운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인데요. PCA라고 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의 목적, 이 PCA를 사용을 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다른 목적들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차원 축소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멘셔널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았는데 이때 이
이 x1축의 값과 x2축의 값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과와 배를 구분을 하는 이런 그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x1은 사과 이 사물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x2는 이 사과나 배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면적과 반지름이 꼭 같은 건 아니죠. 얘가 완전한 구는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지름 값과 이제 면적이 반지름이 크다고 무조건 면적이 크진 않지만 대체로 반지름이 크면 면적이 커지겠죠. 그러면 사실 이 데이터는 굳이 반지름과 면을 굳이 다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새로운 축으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PC1 축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전에는 얘를 1,2라고 나타냈어야 됐고 얘를 뭐 3,2라고 나타냈다 이러면 얘는 그냥 PC1 축에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1.8, 뭐 마이너스 0.2 뭐 이런 식으로 이 PC1 축에서 이 데이터들을 새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x1, x2로 나타낼 때는 2차원이었던 거예요.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1,2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PC1으로 나타내면은 그냥 값 하나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점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선으로 나타낸 부분만큼 정보량이 손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과 면적으로 나타낼 때 표현이 되던 데이터들이 이 PC1으로 나타내면서 손실이 되는, 정보가 손실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 굉장히 고차원이었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어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베이시스 요 값들 하나하나가 입력으로 들어간 특징 값들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입력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져야 되는데 이 10,000개를 만약에 100개로 줄였다라고 하면 모델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PCA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특징들은 이 PCA를 이용을 해서 더 저차원으로 표현을 해주면 예측 모델이 훨씬 간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런 축을 어떻게 찾아주는가가 이제 PCA 방법인 건데, 원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산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베이시스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들의 분산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금 PC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분산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이 최대가 되는 베이시스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줘요.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해줘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들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이 베이시스 하나랑 이 PC1에 대한 수직이 되는 베이시스를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크게 되고 분산이 작은 쪽은 아이겐 밸류가 작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해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아이겐 밸류가 뭐 3이었고 하나는 아이겐 밸류가 뭐 1이었다 라고 하면 이 아이겐 밸류가 3인 애의 아이겐 벡터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아이겐 밸류가 1인 애는 이 벡터의 수직이면서 그 다음으로 분산이 큰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A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몇 개의 벡터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분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데이터가 100차원이었다 라고 하면 PCA를 돌리게 되면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가 각각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겐 밸류가 크면 클수록 이 데이터의 분산이 큰 그런 베이시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겐 벡터가 10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겐 밸류가 높은 10개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100차원이던 데이터가 10차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A라는 건 데이터 리덕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때 제가 설명하지 않은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잡음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베리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PCA를 가지고 차원을 줄여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면 오히려 잡음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아이겐 벡터를 PC,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해서 얘를 뭐 PC1, PC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다음으로는 IC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ICA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앞에서 배웠던 PCA와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 이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PC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덕션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ICA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이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ICA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칵테일 파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파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마이크에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소리가 같이 섞여서 녹음이 되고 두 번째 마이크에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소리가 섞여서 녹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파티에서 이런 소리가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원래 소리를 어떻게 찾아내는가를 푸는 문제를 칵테일 파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X1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사람과 더 가까우니까 이 소리가 좀 더 크게 녹음이 됐을 거고 이 소리는 좀 더 작게 녹음이 됐을 거고 X2는 얘가 좀 크게 녹음이 되고 얘는 좀 작게 녹음이 되고 또 시간차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소리를 S1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사람이 말한 소리를 S2라고 표시를 하고 마이크 1에 녹음된 소리를 X1, 마이크 2에 녹음된 소리를 X2라고 하고 그러면 이 S1과 S2가 어떻게 섞여가지고 X1에 녹음이 되고 S1과 S2가 어떻게 섞여서 X2에 녹음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섞어주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 결과가 X1, 2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 이 A를 믹싱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이 신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1과 X2 벡터를 대문자 X로 표시를 하고 이 S1과 S2를 이 벡터를 대문자 S로 표시를 하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원래 신호에다가 믹싱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 섞여서 녹음이 된 X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관계가 선형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 신호로부터 이 X 값으로부터 A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A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양변에 이렇게 A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쪽은 이제 A 역행렬과 A가 곱해지니까 사라지고 S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S는 이 X 행렬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CA라는 알고리즘은 이 신호의 인디펜던스를 구함으로써 요
A의 역행렬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 X에다가 요 A의 역행렬을 곱해줘서 우리가 원래 신호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ICA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해서 구한 이 A를 통해서 구한 게 이 ICA도 결국은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PCA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PC1이 이제 이 축을 찾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값이 이 축을 찾아주게 되고, 그 다음 PC2는 이 PC1의 수직인 축으로 찾아주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축을 찾아줘서 디멘셔널리티를 리덕션 시켜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 PCA는 이 축들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축과 이 축을 찾아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축으로의 분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PCA는 이렇게 찾아주는데, ICA 같은 경우에는 이 축과 이 축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소리를 틀어주면 이제 그 S1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축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해주면 S2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ICA를 가지고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소스 신호를 구해주면 그게 이제 하나는 이 축으로 표현이 된 신호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 축으로 표현이 된 신호가 이 소스 1, 소스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PCA와 ICA는 둘 다 이제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인데, 이때 PCA는 분산이 최대가 되는 방향을 찾아주는 거고, ICA는 각각 독립성분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PCA는 데이터 리덕션을 위해서, ICA는 소스 세퍼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알고리즘들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CSP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CSP란 Common Spatial Pattern의 약자이고, 우리가 BCI를 구현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SMR이라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SMR 방식으로 BCI를 구현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CSP 알고리즘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베이시스를 찾아서 이 베이시스로 데이터를 다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앞에 것과의 차이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CSP라는 알고리즘은 스페이셜 필터를 찾아주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이 필터라는 건 어떤 필터냐면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베리언스가 최대가 되게 해주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베리언스가 최소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 데이터가 하나는 이렇게 그 십자가로 표시가 되고 하나는 원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직 BCI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는 이제 사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배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섞여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왼쪽과 같은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이 좀 데이터가 더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변환을 주기 위한 알고리즘이 CSP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대가 되고 이 배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산이 최소가 되는 그런 축을 찾아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또 반대로 배에 대해서는 최대가 되고 그 사과에 대해서는 최소가 되는 축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축 하나,
이 축 하나를 찾아주고 이 축으로 다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축이 뭐 이 축, 이 축이 이 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회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더 이제 구분이 잘 되게끔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는 요 축들이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지금 이 CSP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애들을 필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SP를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뇌파 데이터에 이 필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뇌파 패턴이 이렇게 그 두 가지 패턴이 더 잘 구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CSP 알고리즘이 이제 SMR 방식의 BCI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원리를 조금 살펴보면 베이시스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X가 그 프리프로세싱이 된 그 뇌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시그마라고 표현이 된 것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뇌파 데이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래서 지금 C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과에 대한 거, 하나는 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는데, 행렬을 앞뒤로 이렇게 한 번은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행과 열을 바꿔준 행렬.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된 행렬과 그냥 행렬을 이렇게 곱해 줬을 때, 그럼 얘가 다이고날 행렬이 되게 되는데, 그 대각선으로만 값이 있는 행렬이 되게 되고, 또 다른 경우 얘는 사과라면 얘는 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행렬을 곱해주면 또 다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얘와 얘를 더했을 때 i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w 값을 구해주면 이게 이제 이런 필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CSP 필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는 우리가 앞에서 이 시그마가 그 뇌파 데이터에 대한 사과에 대한 뇌파 데이터, 배에 대한 뇌파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 아이겐밸류 문제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얘네는 벡터인 거고 얘는 이제 아이겐밸류인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벡터를 구해서 이거를 CSP 필터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더 잘 구분이 되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이 CSP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DA라는 알고리즘을 알아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새로운 축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얘는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까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LDA라고 하면 보통 클래시파이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 LDA라는 거는 어떤 거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LD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더 잘 구분이 되도록 해주는 축을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 데이터, 파란색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줬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베이시스만 가지고도 데이터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길 기준으로 이쪽이면 초록색, 뭐 여기랑 여기 사이면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잘 구분이 되도록 하는 축을 찾아줘서 거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LDA이고, 만약에 베이시스를 이렇게 찾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섞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축을 찾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잘 구분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섞이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주면 이런 축을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살펴볼게요. 이게 통계학 기법 중에 아노바라는 통계 방법이 있는데, 통계 분석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노바의 F 밸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between 그룹 베리언스를 within 그룹 베리언스로 나눠준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tween 그룹이라는 건 그룹 간에 이 그룹과 이 그룹과 이 그룹 간의 베리언스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between 그룹 베리언스이고, 이렇게 얘와 얘 간에 또 얘와 얘 간에 이게 죄송해요. between 그룹 베리언스고, within 그룹 베리언스는 이 하나의 그룹 내에서 이 분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within 그룹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이 좋은 특징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축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 축에서는 이 같은 그룹 내에서 분산이 적고 다른 그룹 간에는 분산이 커야 이게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는 변화가 적어야 되고 다른 그룹끼리는 차이가 커야 우리가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왼쪽 축을 살펴보면 같은 그룹 내에서도 분산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그룹과 이 그룹 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within 그룹 베리언스는 굉장히 큰데 between 그룹 베리언스는 굉장히 작은 경우가 되고, 지금 이 경우는 within 베리언스는 굉장히 작고 between 베리언스는 굉장히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ithin 그룹 베리언스로 between 그룹 베리언스를 나눠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치화하면 이게 그룹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고 그룹 내에서의 변화가 작으면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F값이 크면 클수록 구분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값이 커지는 이 베이시스를 찾아줘서 그 베이시스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알고리즘이 LDA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이 between 그룹 베리언스와 within 그룹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게 수식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분산값이 within 그룹 베리언스인 거예요. 얘에 대한 분산값, 얘에 대한 분산값, 얘에 대한 분산값에 대한 평균이 이제 within 그룹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에 대한 평균이 값이 나올 거고, 얘에 대한 평균값이 나올 거고, 얘에 대한 평균값이 나올 텐데 이 평균들 간의 분산이 between 그룹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하기 쉬운 베이시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LDA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머신러닝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인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로봇 또는 컴퓨터가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에이전트한테 어떤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바이로먼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바이로먼트는 상황을 제공해 주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이제 스테이트인 것이고, 이 스테이트를 에이전트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고 이 스테이트를 관측값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측값이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 자동차에는 어떤 길이 있을 거고, 이 길이 뭐 오른쪽 왼쪽 길도 있고 앞에 어떤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뭐 나무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카메라를 달았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카메라 앵글로 보이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뭐 자동차가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관측값이 옵저베이션이 되는 거고, 이 스테이트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다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
environment는 이렇게 state를 제공을 하고 이거를 state를 모두 다 아는 게 아니라 observation을 한 것을 에이전트가 받게 되고, 그럼 에이전트는 이 내가 받은 observation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자동차를 직진을 했다거나 뭐 우회전을 했다거나 뭐 정지를 했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진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달했다. 그럼 리워드를 주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뭐 잘못해서 자동차를 부딪혔다. 그럼 리워드가 이제 감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리가 이제 다룰 공간에서는 environment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는 매 순간마다 이제 이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작업들을 매 타임 스텝 t마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타임 스텝 t마다 에이전트는 옵저베이션을 environment로부터 옵저베이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environment로부터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environment 입장에서 보면 environment는 이 에이전트로부터 액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타임 t를 1 증가시켜주고,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가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럼 에이전트한테는 이 옵저베이션이 1 증가됐을 때의 옵저베이션이 제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environment와 에이전트가 옵저베이션과 액션, 리워드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히스토리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수행했던 이것들 옵저베이션, 리워드, 그 다음에 액션, 이것들이 맨 처음부터 해서 쭉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t까지 이렇게 쌓였다고 하면 이때 이런 히스토리들, 어떤 옵저베이션과 리워드와 액션들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히스토리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이 스테이트는 이 히스토리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어땠냐에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내가 맨 처음 잠깐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줄게요. 맨 처음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액션을 하면 또 상태가 달라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어떤 액션을 취했냐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트란 히스토리의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 에이전트 개념에서 에이전트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가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크게 폴리시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밸류 펑션, 그 다음에 모델을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옵저베이션이 왔을 때 액션을 어떻게 취할까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폴리시란 어떤 상태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취하는 것에 대한 맵이 이제 폴리시예요. 그래서 폴리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와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있어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라 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일 때는 이런 액션을 취하도록 딱 정해진 폴리시가 있는 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이고,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각각의 상황마다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확률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확률이 얼마고, 뭐 다른 이 스테이트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건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라는 건 이렇게 길이 있고
뭐 이 앞에 차가 있고 내 차가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고 뭐 나는 지금 직진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상태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deterministic policy라는 건 앞으로 뭐 1m를 가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deterministic policy가 되는 거고, stochastic policy는 뭐 앞으로 1m 갈 확률이 뭐 0.7, 그 다음에 여기서 정지할 확률이 0.3 이런 식으로 여러 각 액션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주어지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고, 그럼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큰 애를 선택을 해서 액션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시라는 거는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주어져 있는 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밸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밸류 펑션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미래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받게 될 미래 리워드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밸류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입력으로 상태가 주어지면 이제 밸류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계산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의 상태가 S일 때 그때 이렇게가 발생할 expectation, 이 기대값이 얼마냐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태가 이걸 때 타임 t 플러스 1에서의 리워드, 시간이 또 1만큼 증가했을 때의 리워드, 또 시간이 또 증가했을 때의 리워드, 요 값들에 대해서 다 더한, 그래서 이걸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될 리워드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밸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감마가 곱해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해서 이제 현재 받는 리워드는 좀 더 값어치가 크고, 멀면 멀수록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액션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실제 그 리워드를 받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빨리 게임을 끝내면 끝낼수록 좋은 거니까 현재의 리워드는 좀 더 크게 쳐주고, 이 현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리워드를 좀 적게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모델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나 내가 다음에 받을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주는 것이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건 다음 상태나 리워드를 예측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식이 아래와 같이 현재 스테이트가 이렇고 액션이 이럴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현재 상태가 이렇고 액션이 이럴 때 다음에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주는 함수가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렇게 폴리시나 밸류 펑션, 모델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을 토대로 액션을 취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간단하고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Q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Q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Q러닝이라는 건, Q러닝에서는 이제 Q밸류라는 게 나오는데, Q밸류라는 건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쭉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쭉 어떤 액션을 수행했을 때 받게 될 리워드들의 합이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고, 그게 이제 Q밸류를 나타내고, 이 Q밸류를 토대로 이제 액션을 결정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이 Q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미로찾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에이전트가 있고, 골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벽으로 막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트는 뭐가 되냐? 스테이트는 에이전트의 위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D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A에 있다.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한 칸씩만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고, 리워드는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가 골에 도달하면 리워드를 1을 줘라 라는 것이 이제 리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맨 처음에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벽이 있는지 여기에 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랜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Q 밸류가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Q 밸류도 0,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Q 밸류도 0, 이쪽 위로 가는 것도 0, 왼쪽으로 가는 것도 0. 그래서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Q 밸류가 다 0인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골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골에 도달하고 나면 물론 이제 이 환경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골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골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럼 리워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리워드를 언제 받느냐? 요 스테이트에서 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 리워드를 받게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다가 이제 Q 밸류를 이제 리워드를 여기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리워드를 받았으니까 이 Q 밸류를 1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이전트가 또 막 수행을 하다가 뭐 여기서 이쪽 아래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도 이제 우리가 아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여기는 두 칸을 가야 이제 골에 도달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디스카운트 팩터가 0.1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0.9가 이제 Q 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여기에 Q 밸류가 0.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계속 어떤 반복 수행을 하면서 이 리워드를 받음으로써 각각의 Q 밸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위와 같이 이렇게 이 스테이트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갈 때 Q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내는 걸 Q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말하진 않을 거고, 지금 이제 이게 Q 밸류 펑션이 되는, 밸류 펑션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밸류 펑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액션을 하면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밸류 펑션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밸류 펑션을 가지고 폴리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리워드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다른 건 다 0이라면. 이쪽에서도 만약에 지금 밸류 펑션을 조금 잘못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 값들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할 거고, 이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가는 걸 결정하고,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는 걸 결정을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주는 함수가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는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밸류 펑션과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